이거는 우리 예를 들어 실사가 들어오면 이거 갖춰야 돼. 우리가 지금 일단은 갖췄다라고 해놓고 실제 아직 미비된 거를 정리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걸 공지했지. 다 보내줬을 때 아마 하나도 안 들어갔겠지. 그래서 이거 하나 리스트를 딱딱 보면서 필요한 걸 해줘야 돼. 그래야지 얘네들이 서류가 다 되면 실사를 나와서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통과해야지 이제 우리가 등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갖춰야 되니까 요건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 자, 어디부터 할까? 세포에 대해서는 너희들 언제 세포는 언제 접근해? 언제 내용을 좀 들어봤니? 잘 나가. 세포의 존재에 대해서 중학교 때 처음 알았어? 그냥 받아 적중만 하지 말고 재미없잖아. 지수야, 세포. 네. 세포의 존재에 대해서 세포 인식하게 된 거. 기억이 안 나요. 10%? 요즘에는 여기저기서 막 DNA 여기저기서 용어가 난무해가지고 뭐 일단 1학년 때 뭐 생명과학 시간에 했을 테고, 일반 생명과학 시간에 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모른 척해. 너희들 생화학 시간에 했잖아. 생화학 시간 첫 번째 숙제가 뭐였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뭘 했다고? 네? 박테리아. 그래서 세포는 뭐냐면 그거보다 세포야.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세포가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특징이 뭐니? 세균이라고 그랬지. 세균. 박테리아 특징이 뭐야? 크기가 크다. 바이러스겠죠. 그다음 핵이 없죠. 핵이 없어.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세포질 안에 막 DNA가 이렇게 막 넓어 있어. 마이토콘드리아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니? 헷갈린다. 이거 내가 강의 잘못해가지고 권수연이 와가지고 그 질문을 답이 두 개라고 답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하면 에너지 대사. 이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 박테리아 사이즈가 바이러스보다 크죠. 바이러스보다 큰데 이게 한 2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나? 2에서 뭐 3마이크로미터. 뭐 막대기 모양에서 모양도 다양하고 얘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공통적인 특징이 뭐야? 너희들이 박테리아라고 한번 생각해봐. 우리의 입장에서 박테리아는 세균은 죽어 없어져 마땅해야 될 존재지만 박테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걔네들을 봤을 때 이 세상이 어떨지 어떨 것 같아?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지. 박테리아 입장에서는 험난한 세상이야. 너희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한 세상이야. 그래가지고 얘네는 주변에 자기들을 박테리아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서 자기들을 없애려고 하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박테리아를 어떻게 좀 그 안에서 기생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면역 세포가 와서 그냥 죽이려고 공격하지. 살기 힘들어 얘네들도. 그래서 얘네들이 박테리아 입장에서 자기들이 종족을 보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두 가지의 보통 이게 크게 여러 가지가 많지만 두 가지 전략을 취한다고. 어떤 전략을 취하냐? 생각해봐. 사람에 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분명히 빨리. 그게 뭐야? 개수를 많이 만들어. 많이 만들어 놓으면 몇 개가 없어져도 항생제 몇 개가 때려박아도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그게 많잖아. 그러니까 양을 늘려야 돼. 수량을 늘려야 돼. 수량을 늘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 증식이 빨라. 증식이 빠르다. 빠른 증식은 뭐야? 이세를 막 만들어내. 세포를 막 찍어내. 보통 언제? 빠른 거는 대장균이 20분에 한 번씩. 이게 2배가 돼. 더블링 타임이라고 해. 20분에서 뭐 30분. 종류에 따라서 뭐 1시간 정도 되는 것도 있겠지. 이거 우리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빠른 거는 거의 20분 정도. 물론 조건이 있어요. 낮은 온도에서 우리가 음식을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증식이 느려져. 그래서 보통 37도. 37도 수 있어. 얼리면 잘 안 되나? 그 다음에 증식 외에 여러 가지. 물 없으면 증식이 안 돼. 그래서 왜 음식을 건조하는지 알겠어. 얼리거나 건조를 시켜버리지. 음식을 얼리거나 건조를 시키면 미생물이 안 자라니까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 고체의 구조, 배영의 구조가 바뀌면서 맛이 달라지지. 맛이 달라져. 맛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하여튼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수량 빨리 늘려. 두 번째는 인간들이 막 항생제 만들고 그냥 면역세포 막 공격하고 별 돌연변이. 돌연변이를 얘네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만들면서 복제를 하면서 변이가 쉽게 일어나게끔 외부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쉽게 일어나게끔 그래서 핵도 없어지고 핵은 뭐냐면 얘가 한 군데 근거리가 보관하는 거. 그런 거 자체 없애버려가지고 쉽게 변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항생제가 이렇게 딱 공격하면 그거에 살아남는 애들을 종류별로 유전적으로 막 만드는 거예요. 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요. 잘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동물세포라고 하는 거는 대별되는 거예요. 뭐냐면 동물세포라고 하면 반드시 동물은 아니지만 이게 좀 범위를 넓히자면 뭐냐면 진핵세포예요. 핵이 있는 세포. 얘는 원핵세포. 핵이 없는 진핵세포.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키우는 거는 세포, 생물체가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핵이 있는 세포 하나. 가장 간단한 게 뭐? 효모, 이스트가 있어요. 이스트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상식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좀 크게 이제 관심이 없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거는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산화 혹은 뭐 소 추출하는 거 혹은 뭐 기타 원숭이 세포서부터 뭐 다양한 동물 이상의 세포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얘는 굉장히 작지만 사람이나 이런 소나 원숭이나 동물 세포는 어떠냐면 크기가 얘가보다 굉장히 커. 어떤 거는 굉장히 큰 게 있고 대표적인 게 생식세포, 뭐 난자, 액 이건 뭐 거의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 암세포가 한 결국 이 사이즈에 비해서 크기가 약간 20에서 30. 바이러스에 비해서 얘는 굉장히 작지만 얘에 비해서는 박테리아가 굉장히 작아. 일반 세포에 비해서. 한 요 정도 사이즈로 해서 막 들어오려고 하고 그렇게 하여튼 물론 방어 시스템이 있고. 동물세포는 원핵세포니까 어때요? 진핵세포니까 어때?
얘보다 좀 약간 얘는 동물 세포는 유전적으로 다양해지면 그러니까 얘네는 생존하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다양해져서 자신들의 공격을 피해 나갈 수 있는 후손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사람으로 보면 사람이 굉장히 유전적으로 다양하지만 특정 아주 중요한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운 신드롬,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혹은 다른 유전의 변화가 일어나면 유전병이 되고 그래서 신기하죠. 정립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화론 같은 걸로 이런 거 설명이 안 되지. 뭐냐면 얘는 어떠냐면 변이가 일어나긴 일어나되 이 DNA가 핵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이 물증이라기보다 물증이라기보다는 심증적으로 유전자를 잘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계속 키우면서 유전자 변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 그냥 우리 일반 그냥 우리 세포에서 다 키우면 그러나 이런 거를 이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면 보통 유전병이 되어버리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보자. 첫 번째는 얘에 비해서는 크기가 상당히 크다. 물론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지. 크기 측면에서 봐야 되고 크기 측면에서 자, 두 번째 얘는 2-30분 만에 2-30분 만에 한 번씩 증식한다 그랬지? 떨어질 것 같다. 증식한다 그랬지. 근데 동물 세포는 이게 더블링 타임이라는 거예요. 더블링 타임. 빠른 거는 하루. 어떤 거는 3일. 더 긴 것도 있어요. 줄기세포는 종류마다 달라. 그러나 가장 빠른 암세포가 1일. 2-30분에 한 번씩. 차이가 많이 나지. 이거 24시간에 한 번씩 더블링 돼요. 왜냐하면 세포가 더 복잡하니까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근데 이게 얘네들의 생존 전략하고도 아주 관련이 깊다. 변이. 그런 변이. 개체로 보면 우리 몸 전체로 보면 변이가 잘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얘를 하나씩 셀을 밖으로 가서 키우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배양을 하면 개체 상태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변이가 되게 심상찮게 많이 일어나. 변이가 많이 일어나. 자, 이게 다 중요한 내용이야. 그런 자리 잘 일어나. 더블링 타임, 변이, 배양의 변이가 우리 인큐베이터 많이 일어나. 그리고 이렇게 시험관에서 밖에 나와서 하나씩 키우는 거 우리는 인비트로라고 얘기한다. 이건 이제 시험관인데 여기서 인비트로 시험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기본적이고 또 얘기해. 자, 이걸 왜 했냐? 기본적인 걸 이렇게 하는 거 본격적으로 하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세포 배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세포가 오염되는. 뭘로 오염되냐면 크게 세 가지로 오염돼. 근데 너희들한테 가장 많이 오염되는 게 첫 번째 의외로 곰팡이. 펑가이. 곰팡이에서 오염이 많이 돼. 왜냐하면 곰팡이 포자가 막 날아다녀 그냥. 너희들 밖에서 그냥 시험감 아니고 밖에서 막 활동하다가 여기 얼마나 좋아요. 야생이야 여기는. 옥수수 먹고 막 여기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딱 하면 쭉 날아가서 배양에 딱 들어가면 어느 순간 싹 펴있어 막 표면에 곰팡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 세균은 굉장히 배양액을 자세히 봐요. 특히 우리나라의 세포 중에
모 교수님 박테리 월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박테리 월드. 박테리아가 그냥 세포주 운행 딴 데로 분양하는 세포주 운행에서 한 몇만 원 정도, 한 몇만 원? 한 얼마 좀 사오거든. 거기부터 관리가 부실해요. 지금 달라졌는지 모르겠어. 거기 그냥 박테리아 월드야. 그냥 키우면 그냥 막잖아 그냥. 얘한테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박테리아가 세포를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20분마다 30분마다 한 번씩 더블링 타임 해버리니까 얘한테는 37도 인큐베이터, 풍부한 먹이, 물, 너무 좋은 생기를 줄 거야. 얘가 2배로 자랄 때 박테리아는 그냥 새까맣게 자라요. 그래서 세포가 먹이를 뺏겨서 자라지 못해. 박테리아는 뭐 소에도 있고 어떤 거는 침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이 오염. 박테리아 한번 오염되면은 저런 거에 오염되면은 그 실험하면 싹 기억해야 돼 그냥 이 오토클레이브 했던 거 다시 싹 하고 청소 싹 하고 그 다음에 이 오염되는 거 줄이기 위해서 뭐 UV 켜놓고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많이 해놔. 그래도 감염돼. 그래.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미생물 컬처랑 동물세포 컬처랑은 가까이 하는 게 아니야. 컬처라는 게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제일 조심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는데 그다음에 얘는 그냥 눈으로 보여. 눈. 얘는 현미경으로 참 한두 개는 현미경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거는 세포의 그 셀 네블스라고 얘기하는데 저 세포가 죽고 나서 이 조각들이 그냥 우리 브라우니안 운동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모양이 막 랜덤하지. 박테리아는 뭐 모양이 있어 막 막대기형이나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그냥 한두 방에 딱 돌아다니면 시험을 많이 하면 오염됐다. 그래서 긴장 상태 싹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딱 오토클레 멸균 처리 딱 다 하고 긴장하고 있어요. 실험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걸 금방 파악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실험을 뭐 20년 이상 아주 이거 하고 우리 같이 코업한 뭐 연대생활과 고영환 교수님은 박테리 월드에 빠져있는 거의 절망적인 세포를 다시 환생시킬 수 있는 놀라운 테크닉도 가지고 계시고 박테리를 싹 다 없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하면 가끔씩 한번 테스트해야 해줘야 될 게 마이코플라즘이라는 게 있고 얘네들은 현미경으로 보이는데 마이코플라즘 현미경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얘는 뭐 박테리아가 뭐 워낙 많이 증식하고 영향을 주니까 우리 세포 실험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마이코플라즘은 세포에 달라붙어요. 이렇게 표면에 세포가 행동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실험과 이상한 결과가 나오거나 힌트가 어긋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을 그러니까 데이터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코플라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신경을 잘 못 쓸 수 있지만 이거 특히 이제 눈에 안 보이게 잘 모르는데 이것도 PCR 기반으로 이제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하는데 이거 한번 감염된 이게 진짜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가 없는데 그래서 마이코플라즘은 우리 실험 데이터 자체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끔씩 테스트를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 세포와 관련된 미생물 자연세포 자 이거 근데 또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요거를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좀 했고 그다음에 동물세포 한번 봅시다. 우리 동물세포는 일단 배양 조건을 한번 보자. 동물세포는 배양 조건은 우리 목적에 따라 달라. 기본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느 걸 따를까?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체온. 온도가 어떻게 해야 돼? 37도. 어떤 세포는 25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세포를 더블링 타임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혹은
어떤 특정 동물은 원래 체온 자체가 25도야. 뭐 이런 것도 있겠지. 뭐 이런 것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어떤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4도씨에서 키우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37도에서 키우고. 그다음에 세포 배양할 때 30도에서 키우고.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습도, 상대 습도 거의 100%. 가깝게 해줘요. 세포가 어디서 자라? 몸에서 자라잖아. 수분 조건 아니야. 그 다음에 만약에, 물론 얘는 우리 애기에서 키워요. 애기에서 키우는데, 습도가 100%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배양액. 증발되지. 그러면 배양액에 있는 이온 농도가 변하겠지. 세포는 해내야 죽어. 습도 100%. 그래서 이 습도 100%. 왜냐면 우리는 계속 관찰하겠어. 문을 열고 닫고, 꺼냈다, 넣었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얘를 빨리 100도를 딱 유지해서 얘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딱 방지하기 위한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인큐베이터 기술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 자동 오토클레이트. 저거 마련하느라고 너희들 선배들한테 고생 많이 했어요. 되게 좋은 인큐베이터가 되게 좋은 거야. 우리가 한 2년 동안 못 쓰고 그냥 방치되고 있었지만 피셔 거. 피셔의 최고급은 아니에요. 1,000만 원짜리죠. 한 700만 원짜리여서 학교에서 쓰기에는 거의 연구소나 이런 데가 아니라 학교에서 쓰기에는 거의 뭐 가장 좋은 그런 사양이고 잘 유지돼요. 그럼 세 번째 어떤 조건일까? 뭐 하고 있어? 평소에 우리 체액이 어떤 조건일 것 같아? 우리 평소에 지금 뭐 하고 있어? 마스크 숨 쉬지. 숨 쉬면서 어떤 게 일어나? 이산화탄소. CO2를 배출하고 그 다음에 생화학 듣고 왜 침묵하? 지수야. 네. 너 눈에 초점 잃은 것 같아. 아니에요. 여기만 고정시키지 마. 졸려. 여기 주변에 이렇게 보란 말이야. 한 군데 고정시키면 졸려. 이러다가 그냥 뭘 또 그냥 생각의 방향을 잃어버려. 우리 배운 걸 생각해야지. 근데 산소는 산소를 특별히 넣어주진 않고 뭐냐면 거기다 뭘 넣어주냐면 이산화탄소 약 5%의 이산화탄소를 넣어줘. 5% 이산화탄소. 세포 종류에 따라서 10%로 올라갈 수도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산소는 주로 어떻게 우리 산소 운반한다고 배웠어? 산소 어떻게 운반한다고 배웠어? 히모글로빈. 그렇지. 거기 흰 그룹에 딱 달라붙어서 운반하지. 이게 어떤 액체, 어떤 우리 체액이나 이런 녹아있는 게 아니지. 그냥 잘 녹을 수도 있지. 근데 잘 안 녹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쫙 운반한다고 주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운반해? 물론 히모글로빈에 달라붙어서 움직이기도 해. 플러스 우리 혈액에 녹아서 혈액에 녹아서 그게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대 4자. 그래서 세포 배양기는 셀 인큐베이터라고 얘기해요. 셀 인큐베이터. 물론 박테리아, 세균, 박테리아 인큐베이터도 있어요. 박테리아 인큐베이터는 체온밖에, 그러니까 온도밖에 조절 안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액체에다 키우는 어떤 딱딱한 어떤 고체 비슷한 데 키우는 데가 있고, 액체에다 키울 때는 공기를 주입해주기 위해서 로테이팅 시켜주는 게 있어. 그러나 따로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거 공급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외부 공기와 통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물 세포와 박테리아, 미생물은 완전히 다른 컬처 시스템. 방법도 달라. 세포 풀어주는 것도 달라. 동물 세포는 얼렸다가 천천히 풀어줘야 되고 얘는 빨리 풀어줘야 되고 쟤는 천천히.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 원액이랑 진액이랑. 어쨌든
요거에 집중하자면, 그래서 세포 배양기는 온도가 조절돼야 되고 습도가 잘 컨트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이야. 그 다음에 CO2를 공급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장 성능이 좋은 걸로 지금 CO2 인큐베이터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얘의 미생물이나 펑가이 혹은 마이크로플라즘 오염에 대비해서, 마이크로플라즘도 뿌리가 없어진지 모르겠고, 어쨌든 오토클레이브. 오토클레이브는 뭐야? 오토클레이브 기능이 있다. 용어 익숙하게 해놔야 돼. 시험을 봐야겠다. 오토클레이브. 오토클레이브는 뭐냐면, 저런 미생물이나 이걸 죽이기 위해서 첫 번째는 고온, 어떤 상태? 물을 넣어준 상태. 두 번째, 온도가 되면 물이 수증기가 되겠지. 고압, 고온 100도 이상, 150, 200도까지 올리고, 또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얘네들이 밖으로 가는 압력, 그래서 이걸 굉장히 꼭 조이게 돼 있어. 고온 고압으로 얘네를 완전히 멸균시키는 게 오토클레이브예요. 멸균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감마선, 다시 말해서 우리 뭐 방사능 과정은 가버리지, 그렇지? 그래서 UV 맞아도 막 새카맣게 타잖아. 얘네들 생명체니까 얘네들 못 살아. 우리 것도 못 살아. 동물 세포. 그래서 간단하게는 UV를 램프를 켜져가지고 UV를 쬐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데 나오는 거, 우리 이런 멸균 제품은 간단하게 감마선 한 뭐 2, 30초 착 때려버리면 그냥 다 죽어. 이렇게. 뭐 다양한 멸균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안전하게 써야 되니까 보통 쓰는 것은 오토클레이브를 씁니다. 고온, 고압으로 쪄서 죽입니다. 오토클레이브는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노입자 합성에서도 오토클레이브라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고온으로 합성해서 고압으로 얘가 무한정 이렇게 나노입자 커지는 걸 막는 거야. 이렇게 커지는 거를 압력으로 막아버리는 거야. 사이즈가 유지되게. 그거는 우리 자이스 서브로 미팅 때 내가 나노입자 합성 방법 다시 미리 알려줄게. 이런 거 좀 하니까 방학 동안에 나와서 실험하는 좀 배워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네. 점자로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나오는 말 그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미생물, 그 다음에 동물세포의 차이. 이제 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니까 나중에 따로 다시 얘기할게요. 이것도 지금 요 배양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고, 한 번씩 뭐 박테리 원들을 한번 키워본 경험이 있고 한번 다 뒤집고 싹 다 오토클레이브 하고 어디서 오염됐지 막 이걸 한번 해봐야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작업인지 알아봐야 여기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얘를 막을까 머리를 쓰게 돼요. 그런 게 있어. 근데 가급적 오염시키지 말고. 자, 근데 동물세포에 좀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죠. 몇 분이니? 자, 은희는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커지니까 끊었다가 네. 쉴 때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분할을 해볼게요. 여러분 동물세포 하면은 그냥 동물세포 이제 시작한다. 그냥 동물세포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그냥 우리 동물세포, 너희들 동물에 별로 관심 없잖아, 그렇지? 동물을 좋아하면 동물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 우리가 동물을 왜 하냐면 우리 동물에 대해서 왜 공부하니? 동물이 귀여워서,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동물을 잘 키워야 되니까. 지수야, 동물을 왜 공부하니? 보통 사람들 왜 공부할 것 같아? 응? 좀 비슷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체 실험 할 수 없잖아. 생체 실험 할 수 없잖아. 우리가 뭐 2차 대전 시대 무슨 뭐 독일이나 일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 실험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고등부로 이제 그 동물에 대한 연구를 보면서 사람도 이런
추정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하는 거야. 비교적. 근데 요즘은 또 뭐 동물 윤리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쉽지는 않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동물도 애완견 이런 거가 돼가지고 동물 자체 연구도 많이 하는데 주로 왜 동물을 하냐면 사람을 가지고 대상으로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을 대상으로 먼저 해요. 당연히 비싸지.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특히 이제 뭐 치료약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본인이 이제 원해서 뭐암 환자, 말기 암 환자 이런 분들 그래서 치료제 개발도 질병의 어떤 그 정복을 위해서 본인이 어떤 큰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크게 보상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어렵게 임상 실험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일차적으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사람에서 유발된 세포. 특히 사람들이 주로 관심사가 뭐 과학적 관심사도 있지만 의학적 관심사가 상당히 크지. 왜냐하면 과학적 관심사로 돈을 내기보다는 내가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혹은 질병이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질병이 빨리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꺼이 지갑을 열고 치료약이 나오면 기꺼이 그래서 치료약을 사게 되고 그래서 의료 산업은 많이 발전하게 되니까 질병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해방시키기가 목적이죠.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야.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어디서 오냐면 보통 환자에서 그 세포를 얻어가지고 조직이나 세포를 얻어서 실험을 하는데 이런 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해요. 프라이머리 셀. 자, 이거 어디서 많이 얻을 수 있을까? 프라이머리 셀. 그치? 의대, 병원. 그래서 의대에서 하는 연구가 파워풀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직접 환자에서 샘플을 직접 얻는 거야. 그래서 파워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 왜 쉽지 않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프라이머리 셀은 지수나 촌이나 현빈이나 은이나 똑같은 사람이지만 유전자 DNA 다 달라. 생김새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질도 다 다르고 피부색도 같은 거 같지만 살짝씩 다르고 눈썹 모양도 다 다르고 여기 인종까지 곁들이면 아주 기가 막히죠. 다 달라서 첫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배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배양 조건이 어렵다. 그래서 잘 죽어. 두 번째, 핸들링 잘못하면 그냥 오염된다. 뭐에? 박테리아나 마이크로플라스마.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닌데 쉽지 않아. 계속 하다 보면 다 하지. 뭐 해왔는데 사람들이.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 유전 형질이 다 다른 거여가지고 뭐 우리 한 환자에서 요거 하나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의미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다른 것도 다 들어가지만 일단은 여기 만약에 이제 내가 위암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 환자 위암에서 세포를 꺼냈어. 그 다음에 뭘 테스트를 했어. 그건 의미가 없어. 환자군을 다양한 환자군,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환자군, 그게 뭐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그 필드에서 그게 어떤 통계학적으로 연구된 그런 의학 통계학이나 생물학적 통계학에서 인정이 된 그 사람에서 어떤 그 시료를 얻어야 돼. 얻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잘 죽어. 채취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그냥 요거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최초해가지고 얘한테 어떤 뭐 약을 테스트할 때는 한 사람은 쭉 테스트해 볼 수 있지만 어떤 공통된 연구를 위해서는 이런 아주 많은 환자분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편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기도 되게 어려워. 결론적으로 프라이머리 셀, 진짜 환자에서 채취한 거는 어렵다.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 대박이에요. 대박이니까 대박. 그래서 이런 류의 실제 환자에서 나온 많은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통계적으로 이거 굉장히 다양한 변수에서 의미 있는 의미가 나온 다음에 안 나오면 그냥 꽝이에요. 나와서 어떤 인사이트를 준다면 엄청난 의학 저널을 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자, 이건 내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기사를 보면 어느 연구 결과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나왔다. 이거는 전 세계 의사들이 이 결과는 믿을만하다라고 신뢰한 거랑 다름없어. 가장 권위 있는 점. 그 다음에 랜셋 두 가지 그 외에도 많지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바이올로지스트들이 낑기기 되게 힘들어요. 왜? 환자를 접해야 돼. 그래서 보통 바이올로지스트들과 의사랑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그래서 이런 걸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프라이머리 셀을 다루지 않는다. 다루지 않아.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 사실로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쓰냐? 자, 한 타임 쉬어가지고 여기 지우기 시작하자. 우리는 세포주라는 걸 씁니다. 세포주는 영어로는 셀. 그래서 그냥 세포라면 좀 달라. 우리가 주로 타겟하는 거는 세포주예요. 이걸 셀 라인이라고 불러요. 셀 이건가? 셀 라인이라고 불러요. 셀 라인. 셀 라인은 프라이머리 셀. 셀하고는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세포가 있으면 프라이머리 환자에서 세포를 뽑아오잖아. 근데 이 최초의 저기 셀 라인은 뭐냐면 아주 옛날에 이제 어떤 셀인데 그 작은 경부암 세포주예요. 어디로 가야 돼? 아니요. 팔이 아파서. 얘를 이름 까먹었는데 힐라셀이라고 불러요. 힐라셀. 얘네들은 그냥 그 어떤 흑인 여성이래요. 1970년 정도인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망하고 여기는 암세포주를 가지고 이제 계속 쓰는데 이 셀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암세포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보통 일반적인 세포는 얘가 6번 정도 자기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복사를 하나 하고 6번이나 7번 지나면 죽어버려. 그래서 죽지 않게끔 사람들이 유전공학적으로 DNA 같은 걸 바꿔가지고 유전공학적으로 얘가 계속 살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사는 건 뭐니? 암세포의 특징이에요. 암세포의 특징. 암세포 중에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모털라이즈 했다. 이모털은 이렇게 이모털 치면되어 있나요? 이걸 이모털라이즈 했다. 그래서 암세포 예를 들어서 암세포의 우리 생활 시간에 보면은 암세포의 뭐 홀마크 오브 캔서셀에서 7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지. 특징 중에서 모든 세포주는 그게 암세포건 아니건 간에 이모털라이즈를 시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암세포의 특징 중에 하나만 거기다가 딱 도입시킵니다. 유전적으로.
어떻게? 텔로미어가 계속 유지돼가지고 얘가 죽지 않는 거야. 그러나 그 외에 암세포의 특징이 하나도 없죠. 모든 세포준이 이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세대가 계속 넘어가도 어떻게 돼? 얘가 너로셀 만들고 너로셀 만들어도 세포가 죽지 않는다. 일반 세포고 체세포는 어때? 7번 너로셀 만들면 죽어버려. 이모털라이즈 시켰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잘 안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잘 이게 되도록 유전공학적으로 유전자는 처리해. 유전자를 처리하되, 예를 들어서 뇌암세포다. 그냥 일반적인 암세포다. 그러면 일반적인 암세포에서 나타나는 7가지 특징이 암세포면 7가지 특징이 두루 갖추고, 뇌암세포다. 뇌암세포가 가지는 5, 6가지 특징이 항상 나타나다. 그렇게 이 유전공학적으로 얘네들이 처리해서 판매를 해요. 이런 걸 세포주라고 해요. 파이브로블라스트. 우리 여기 여기 체세포 얘를 약간 암세포적인 거를 다 집어넣어서 이모탈라이즈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체세포가 가진 특징들, 모양 혹은 여러 가지 유전자 특징들, 실제 어떤 피노타입 형태적 특징들을 7, 8가지를 공유되도록 그걸 항상 지키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이걸 세포주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세포주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셀에 비해서 배양이 쉽다. 비교적. 두 번째, 또 뭐가 있다? 배양이 쉽고, 그 다음에 얘는 암세포화 시켜가지고 도입을 했기 때문에 체세포나 이런 건 다르게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 계속 도로셀을 계속 만들 수 있어. 양날의 칼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 많이 일어나. 그래서 힐라셀 같은 경우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힐라셀 같은 경우에 1세대 처음 했을 때 1세대 유전자 정보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실험을 해서 한 30번 정도 얘가 다음 세대를 만들고, 다음 세대 세포가 그 다음 세대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30세대가 넘어갔어. 넘어가서 유전자를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셀이 되어버렸어. 하도 변이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힐라셀,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는 암세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써야 돼? 상위 라인에 있는 걸 써야 돼. 하위 라인을 쓰면 어떻게 돼? 얘는 더 이상 힐라셀이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나와. 그래서 저 하위 라인에 있는 거는 우리가 연습용으로 쓰는 거고, 세포를 키우거나 연습용으로 쓰는 거고, 데이터 얻을 때는 최대한 상위 라인에 있는 걸 써야 된다.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 원래 그 원본에서 세포를 주문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할 때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게 세포가 배양하면서 자기 너터셀을 만드는 거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시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걸 패시지 넘버라고 얘기해요. 처음 받으면 패시지 넘버 1 어디서? 미국의 CDC가 아니라 까먹었어. 미국에 잘 보존해 있는 데가 있어. 그걸 패시지, 그런 데서는 저런 유전 형질이 잘 보존되도록 얘네들이 딱 보관해놓거든. 거기서 세포를 사. 하나에 20-30만 원, 40만 원 사가지고 어떻게 배양을 해요. 그래가지고 걔를 한 번에 다 쓰면 계속 낮아지잖아. 스탑을 최대한 많이 넣어줘. 패시지 2, 3, 4, 5 쭉쭉쭉쭉 내려가지. 내려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얘를 세포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포를 막 키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실험하는 게 아니라 쭉쭉 보관을 하는 거야. 그 다음 거 패시지 1을 하나 받았으면 2가 여기서 한
5개 나옵니다. 패시지 2 5개 중에서 뭐 한두 개, 10개라고 하죠. 그렇게 많이 키워가지고. 그럼 10개 중에서 뭐 5개라고 하죠. 이 중에서 또 5계단 또 5개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계속 늘려서 패시지 보통 7, 안 돼도 10 이내 걸로 실험을 해야지 좀 의미 있다고 봐줘요. 좋은데 너무 그 이외의 결과는 유전 형질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인정 잘 안 해줘. 그리고 되게 패시지라는 개념 이해하세요. 좀 이따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자 변이가 굉장히 심해진다. 죽지 않아. 대신에 죽지 않아. 그래서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기 되게 쉬워. 특히 유전자와 관련이 없는 거 이런 거 테스트하기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이상 얘가 프라이머리 셀보다 오염이 잘 안 돼. 오염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세포가 좀 강하다. 그래서 박테리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항생제나 뭐 수분이 좀 드라이 돼가지고 좀 농도 변화 이런 어떤 외부의 환경에 프라이머리 셀은 민감해서 막 다 죽어버리고 하는데 얘는 그래도 아주 잘 버틴다.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포 셀 라인으로 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프라이머리 셀은 환자 하나하나 그런 대상 환자에서 어떤 의학적인 어떤 강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죠. 얻을 수가 있는데 킬러 셀도 그런 부분이 얻을 수 있대. 치료제를 할 때 이런 셀 라인 가지고 하거든.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셀 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프라이머리 셀 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임상 실험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신약 후보 물질 같은 거 할 때 주로 셀 라인으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셀 라인은 예를 들어서 암세포면 암세포의 7가지 특징, 7가지, 8가지 특징을 표준적으로 사람들이 이거가 나타나면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 넣어놨어. 그래서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너희들 기체할 때 이거 있죠. 피부에 있는 NRT. 피부에 있는 NRT. 자, 이거 실제 기체에서 이거 맞는 거 봤어요? 실제 기체 하나도 안 맞아. 그러나 실제 기체가 정확하게 안 맞지만 요 패턴은 비슷하지. 압력을 높이면 부피는 낮아지는 거. 모두 실제 기체가 이거 형질을 다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올라가거나 압력이 올라가거나 이 성질을 다 가지고 있지. 공통적인 성질을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상기체가 만약에 이런 형태를 띈다면 실제 기체는 어떤 애들은 이렇게 뛰기도 하고 약간의 변화는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세포주를 가지고 실험하면 프라이머리 셀 혹은 환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정밀하게 추적할 수는 없으나 이런 7, 8가지 대표적인 특징이나 경향성은 충분히 파악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환자의 프라이머리 셀 가지고 얻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좋은 결과들을 나올 수 있지만 셀 라인을 가지고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 이거에 비해서 얻기도 쉽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신약 후보 물질을 테스트할 때 셀라인을 쓴다. 왜? 이 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 여기서 얻어가지고 쓴다. 그러니까 충분히 셀라인을 쓰는 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걸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셀라인을 쓴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셀라인은 아까 봤었던 암세포주, 킬러셀이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우리 체세포에서 여기 지지하는 세포 대표적인 게 NIH3T3. 얘는 암세포는 아니야. 그러나 이모털라이즈 돼 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죽지 않게끔 얘가 처리를 해가지고 계속 살아날 수 있는, 계속 증식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식용과에서 이제 빌려오는 세포는 아마 좀 다른 세포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 화장품에서 주로 어떤 세포 많이 쓰게?
피부 세포 좀 많이 쓰겠지. 식용과에서는 뭐 많이 쓰겠어? 걔네들이 관심 있는 거. 만약에 다이어트에 관심 있다. 그러면 지방을 세포주. 혹은 어떤 인슐린에 관련이 있다. 그럼 그걸 분비하는 베타 세포주. 뭐 이런 걸 하겠지. 근데 이제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이거 두 가지인데 이거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힐라셀과 NH33는 CDC가 아니라 미국에서 내가 화연에 있을 때 사가지고 연대 그 아예 하이패시즈 아주 싱싱하고 좋은 거 하나당 한 40만 원씩 된 거 거기다가 디파츠에서 해놔가지고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 이거 보관하는 것도 문제.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어떤 세포주를 다루는지 이제 좀 그 특징은 좀 이해가 되겠지? 잠시 끄고